자식을 낳아 기르는 순간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앞으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감내한다는 말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달 동안 내 뱃속에 고이 품었다가 살을 찢고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낳는 것이 자식이니까요. 어쩌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시작하는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큰 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또 자식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자식은 저에게 이 세상에 나오게 해달라고 제발 자기를 낳아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란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존재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시작했던 자식과의 관계. 그러나 이 사랑을 돌려받을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사이. 그런 것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니까요. 네, 돌려받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식한테 빚쟁이처럼 내가 너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라. 그렇게 어줍지 않게 애정을 독촉하고 구걸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남들과 조금은 다른 환경에서 혹시라도 우리 딸이 상처받을까 싶어 전 다른 엄마들보다 배로 더 많은 서러움을 참아가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기껏 돌아온다는 것이라고는 딸의 감사와 사랑이 아닌 배신이라는 사실에 아직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기만 해요. 정말 이 아이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친자식이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니까요. 엄마, 엄마가 날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내 결혼식이잖아. 내 마음대로 좀 하게 해줘.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딸이 주인공이어야 하는 이런 날에 끝까지 엄마 욕심을 채워야 속이 시원하겠어? 이혼도 맘대로 해놓고 이제 결혼식에 오는 것도 맘대로 하겠다고? 그건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 안 해본 거야? 하나밖에 없는 딸의 결혼식.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혼주석에 앉지 못하게 됐어요. 당연한 일 아니냐고요? 아니요.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마냥 당연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집을 부릴 만한 사람은 아닌걸요. 왜 제가 이 일을 기가 막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저와 딸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는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처음 만나게 됐어요. 한때 철없는 연애로 끝나게 될 줄 알았는데 군대까지 기다려주면서 사귀는 날이 길어질수록 아, 나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은 연애 한 번도 못 해보고 청춘이 다 끝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평범하게 연애를 하고 정말 평범한 사람들처럼 잘 지냈어요. 둘 다 어디서 촉망받는 그런 인재 정도는 아니었지만 대학교만 나오면 먹고 사는 일들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둘 다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요.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임신이래. 벌써 2달 넘었대. 어떻게 해야 돼? 어?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그때 약국 간다고 했었는데 네가 괜찮을 거라고 안 가도 된다고 그랬었잖아. 나 이제 어떡하냐고. 사실 딸아이는 철저한 계획 아래서 찾아온 축복 같은 존재는 아니었어요. 한때는 딸아이의 존재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못된 엄마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남편은 이제 막 졸업반이 되었을 때 저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생명이었어요. 그때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너무 어렸었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때 아이를 지우는 게 둘한테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죠. 병원 가서 아기집이 생겼다. 산모님 건강도 이제부터 잘 챙기셔야 된다. 의사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아직도 눈, 코, 입도 알아볼 수 없는 사진 속에 아주 조그맣게 점으로 보이는 아이의 존재가 대체 뭐라고 그걸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모성애 같은 게 피어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었죠. 혹시라도 남편이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야겠다 하고요. 어디 버리지도 않고 함부로 지우지도 않고 나에게 찾아온 이 소중한 축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지금처럼 야가 빠지지도 않고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다고 망연자실하는 제 손을 꼭 부여잡고 자기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제대로 아빠 노릇하겠다고 그렇게 먼저 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연히 양쪽 집안에서 모두 반대가 심했었죠. 아직 새파랗게 어리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정도로 어린 나이였는데 애는 어떻게 낳아서 키울 수 있겠느냐. 애는 무슨 잘못이냐. 이게 진짜 책임감인 것 같냐.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머리 밀고 절로 들어가서 절에서 애를 키우든지 말든지 앞으로 부모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벌컥 화를 내실 정도였어요. 저 같아도 딸이 그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가지고 집으로 오게 된다면 버럭 화를 낼 수밖에 없었겠지만요. 여튼 부모님이 반대를 아무리 하신다고 해도 이미 뱃속에 아이까지 들어선 마당에 뭘 얼마나 더 말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나중엔 그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사위 며느리 소리를 서로 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셨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남편과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요. 둘 다 회사 생활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모아둔 돈이 있겠어요. 그때는 거의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결혼식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 하나만으로도 든든함을 느끼면서 식장에 들어설 수 있었죠. 남편도 직장인이 된 후라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남자 혼자 그냥 돈을 버는 것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가장이 된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테니까요. 저는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엔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임신이어서 회사에서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저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레가 워낙 심했었거든요. 옆에서 하루 종일 애를 보고 있기만 해도 바쁜 날들이었죠. 여보, 회사 못 빼는 거야? 아니, 은별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아빠란 사람이 병원 한 번을 못 와볼 수가 있어.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자식 아프다는데 일도 못 빼준다는 거야? 내가 지금 며칠째 혼자서 병원 지키고 있는지 당신 알기나 해? 누가 들으면 난 뭐 회사에서 하루 종일 놀다 오는 줄 알겠어. 너 병원비는 네가 내냐? 애 아파서 저러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하루에 병원비가 얼마나 나가는데. 그거 벌려면 나도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철없는 소리라고 그래?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다정했던 저희의 사이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애가 아파서 하루 종일 울고 보채고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남편은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조차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전 그야말로 육아에 관한 일은 독박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아빠란 사람이 와서 애 아픈데 얼굴 한번 안 들여다보냐 타박을 하면 오히려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가 지금 나가서 노는 줄 아냐. 그러면 자기가 집에 들어앉아 애를 볼 테니까 저한테 나가서 일을 해라. 화를 냈었죠. 그때 전 할 수만 있다면 아이를 어디든 맡겨놓고 회사로 다시 나가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사랑하는 남편과 남편을 닮은 딸을 낳고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그렸었는데 그건 제가 너무 꽃밭 같은 생각만 했었던 거죠. 애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남편이랑 농담이 아니고요. 뒤돌아서면 싸우곤 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애가 아픈데 어떻게 와서 얼굴 한 번을 안 들여다보냐, 아빠라고 해서 싸질러 놓기만 하면 전부인 거냐 화도 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약 올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더 밖으로만 놔돌았어요. 핑계도 좋아요. 집에 들어오면 제가 잡아먹을 것처럼 화를 내서 집에 들어올 생각이 안 든다나요? 누가 들으면 애 들여다보지도 않는 것도 죄다 제 탓인 줄 알겠어요. 원래 남자는 모래알 같은 거라서 네가 꽉 쥐려고 하면 더 새어나가려고 하는 법이야. 일단 저 눈에서 힘 좀 풀고. 남편 볼 때도 이렇게 토끼 눈을 뜨고 그러냐 넌? 난 애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림만 하고 있고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도 오롯이 내 몫인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매일같이 밖으로 놔두는지 또 친정이든 시댁이든 제가 남편이 이러저러해서 너무 힘들다. 왜 저렇게 혼자서만 태평한지 모르겠다 이러면 또 고지식한 어른들은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남자는 그렇게 꽉 쥐고 살면 안 되는 존재라나요? 그러면 뭐 남편을 내 딸 키우듯이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가려서 하고 애지중지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나요? 처음에 애를 갖고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에 대한 저의 마음이 숫자로 따지면 100에 가까웠더라면 애가 조금씩 커가면서 99, 98, 97 그 숫자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애가 초등학교에 올라가고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점차 자랄수록 남편과 제 사이는 그냥 한 집을 공유하고 같은 자식을 기르는 가족이 되어버렸죠.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남자와 여자는 이미 애진작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농담 삼아 우리는 전우애로 산다. 원래 남편이랑 마누라는 그런 관계다. 얘기를 했을 때도 전 믿지 않았었는데 딸의 중학교 이후로는 한 침대에서 남편이랑 같이 자본 적도 없어요. 같이 자려고 침대에 쓱 누우면 당신은 뭐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당신은 너무 이를 많이 갈아서 자기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나 때문에 피곤해서 출근을 못하겠다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베개를 들고 쪼르르 작은 방으로 가서 자버리는 남편 덕분에 전 정말로 내가 잠을 험하게 자서 남편이 나랑 같이 자려는 것을 피하려는 걸까 의심을 하고 수면 클리닉 센터까지 다녀왔던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아, 나 술 그렇게 많이 안 마셔서 괜찮아요. 아유, 내 걱정하지 말래도 내일 출근 멀쩡하게 잘할 수 있어요. 네네, 걱정 마세요.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니?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핸드폰 일인데. 도둑질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호구같이 살았었으면 집에서 그 짓거리까지 하면서 저한테는 바람 피우는 거 절대 안 들킬 거라 생각했던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때가 저희 딸이 대학생 때였어요. 회사에서 회사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고 들어온다고 했던 남편이 아주 늦은 시간에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제 얼굴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아직도 회식 자리라고 생각하는지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부를 때부터 어지간히 취했구나 생각했는데 자다가 시끄러운 물소리 때문에 제가 잠에서 깼죠. 전에도 종종 한 번씩 저런 적이 있었거든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는 자다가 구토를 해서 자기 옷을 빤답시고 욕실이며 세탁실에 냄새나는 옷을 제대로 넣어두지도 못하고 난리를 피우다가 잠에 든 적이요. 또 어지간히 취해서 자다가 실수를 했구나 생각을 했죠. 욕실에서 한참 그 난리를 피우던 남편이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 쪽에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10분이 넘어도 들어오는 문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저번처럼 또 세탁기에 빨래 집어 넣으려다 술 취해서 그 앞에서 잠든 게 아닌가 싶어서 아무리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라지만 애아빠인데 어떻게 또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을 보겠어요. 딸도 같이 사는 집에서 아빠가 그렇게 흉한 모습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든 남편 안으로 집어넣어 놔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베란다로 갔죠. 그런데 베란다로 다가갈수록 선명하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 전 그 다정한 말투 때문에 제 남편의 목소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계는 거의 새벽 2시를 가리키는 시간에 다정한 말투로 존댓말까지 써가면서 내일 회사에서 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100% 바람이 맞구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베란다 문을 확 열어젖히니까 남편은 세탁기에 기대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정한 말투는 둘째 치고요. 결혼식장 이후로 남편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거든요. 고작 누군가랑 통화를 하면서도 저렇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열이 치밀어 오르대요. 남편은 저랑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아, 망했다 하는 표정이었고요. 시끄럽고 당신 변명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핸드폰 일이네. 당장 일이 내놓으라고. 얼어붙어 있던 남편이 제가 소리를 지르자마자 베란다 창문을 열어 창문 밖으로 자기 핸드폰을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고 보기엔 바람을 피우다가 의심받으니까 어떻게든 그 상황을 무마해 보려고 하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 내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회식도 회사 일의 연장선이야.
남편이 회식 갔다 와서 이렇게 속도 안 좋고 힘들게 있으면 해장국 끓여놓고 기다릴 생각은 못하고 뭐 바람? 너 집에서 요즘 드라마 보냐? 저한테 시나리오 쓰고 있다고 작가로 데뷔해도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빠득빠득 우기고 있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밖에 나가서 남편이 집어던진 핸드폰을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불행 중 다행인지 몰라도 저희 집이 2층이거든요. 그렇게 높지 않은 층수니까 설령 핸드폰을 집어 던졌다고 하더라도 잘만 하면 멀쩡하게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찾아 나선 거였는데 하필이면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 던진 곳이 아파트 화단이라서 촉촉한 흙더미 위에 핸드폰이 안착하면서 남편과 연락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게 됐어요. 핸드폰 번호를 저장해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다정하게 통화했던 사람이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여자 사장이었거든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둘이서 불륜을 저질렀는지 회식날 전에 사장과 했었던 연락은 전부 다 지워져 있는 상태여서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정보를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당신 미친 여자인 줄 안다니까. 그걸 또 핸드폰을 가서 주워왔다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왔는데 사장님이랑 통화를 한 건 맞는데 내가 그냥 새벽에 술에 취해서 회식하고 전화를 건 거 사장님이 받아주고 있었던 거밖에 안 된다니까. 회사 가서 따로 실례했었다고 사과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다짜고짜 바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렇습니까? 오해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넙죽 엎드려서 사과라도 해야 되냐? 뭐? 기가 막혀서. 너 그 여자 그냥 사장 아니잖아. 누가 자기 회사 사장이랑 새벽 2시에 그렇게 다정하게 통화를 해. 당신 내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취해 있지도 않았었어. 그러니까 사장님이랑 불륜 저지른 거 걸릴까봐 그래서 나한테 안 들키려고 베란다 바깥으로 냅다 핸드폰 던질 정신이 남아 있었겠지. 아니면 왜 그랬는데? 해명해봐. 당신이 뭐 해명이라도 할 수 있는 입이라도 있어? 됐어. 이딴 쓰레기를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던 내 인생이 불쌍하지. 더 들을 것도 없어. 당장 이혼해. 나 당신이랑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사니까 이혼하자고. 말 잘했다. 그래, 이혼해. 나도 당신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의심하고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 잡는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나야말로 이혼하자. 뭐가 잘났다고 지가 먼저 남편한테 이혼을 하자고. 나 참 기가 막혀서. 물론 저도 엄마로서 잘못한 점은 있었죠.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안에서 매일같이 남편과 이혼을 한 해 만에 소리를 높여서 싸웠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혼을 하기 직전까지 딸이 받았던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된 마당에 그것을 눈 감고도 살 수 있는 성인군자는 아니었어요. 딸을 불러다 앉혀놓고 얘기를 했죠. 너네 아빠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엄마는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양육권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책임을 지고 뺏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근데 엄마, 여태 하는 일도 없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 이혼하고 나서 외할머니 집 가서 살려고 한 거 아니었어? 엄마가 당장 양육권 가져온다고 해도 나한테 득될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거면 나 차라리 아빠랑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딸 얘기를 듣고 벙찔 수밖에 없었어요. 이 와중에 당연히 저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바보 같았던 거였을까요? 딸은 그렇게 되면 이해타산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지 않냐면서 자기가 엄마를 따라가서 지금 당장 좋을 게 뭐가 있냐고 오히려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거기서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 인간들이랑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냐고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남의 손에서 자라게 할 수 없다고 제가 오열에 가까운 절규를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도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며 황급하게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러나 전 딸을 믿어서는 안 됐어요. 본격적으로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남편은 제 예상대로 자기는 외도를 저지르지 않았다. 모든 것은 다 제 정신이 이상해서 생긴 일이다. 회사에서 멀쩡하게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을 바람을 피는 사람으로 의심할 정도로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식으로 자기 변호인과 말을 맞추면서 저를 압박했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고 의부증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고 법정 싸움은 점점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죠. 저한테 그 법정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위자료 한 푼 두 푼을 더 받아보려고 아등바등 애를 썼던 게 아니라요. 어떻게든지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 이 결혼이 파탄난 이후에는 내 잘못 하나 없이 오롯이 남편의 잘못만이 있다. 이걸 공식적인 사실로 남겨놓고 싶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얻은 거 하나 없지만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바라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엄마가 조금 지나치게 아빠를 의심했던 때도 있었어요. 두 분이서 자주 싸우기도 했고요. 싸울 때마다 엄마가 아빠한테 너 누구랑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던 것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날도 결정적으로 저한테까지 아빠 핸드폰을 찾으러 같이 가자고 너네 아빠 바람핀 거 이번에 꼭 잡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아빠가 바람을 피고 있다고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믿었던 딸에게 법정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3개 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제 이혼 소송의 결과 패소로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남편의 변호인단도 아니었고 그 여사장도 아니었고 제가 10달 동안 소중하게 품고 있었고 제 배 아파서 낳은 제 자식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제 아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제가 결국 패소를 하게 됐으니까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무리 아빠가 뭘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도 그렇지. 내가 네 엄마야. 너 낳아준 엄마라고. 너 다시는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자신 있어서 그랬던 거야? 대답 좀 해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고. 법정 밖에서 딸의 어깨를 울면서 붙잡아 흔드는 절 남편이 떼어놓더니 어깨를 감싸고 가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딸이 법정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손을 써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에서 지고 법정 다툼에서 들어간 돈까지 고스란히 제 몫이 됐고 오래된 결혼 생활에선 마음에 남은 상처와 오랜 시간 동안 들어갔던 제 노동력 후에 돈도 되지 않는 것들만 남겨놓고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고요. 한동안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그 충격이 상당했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딸까지 한패가 되어서 저를 배신한 느낌이었으니까요. 더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듣게 된 남편의 재혼 소식이었어요. 이혼 소송 패소라는 결과를 받아들고 6개월도 안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게 불륜이 아니라고 그냥 회사에서 만난 사이일 뿐이라고 우겨대더니 결국 제 예상이 맞았던 거였습니다. 이제 와서 문제를 삼으면 이혼을 하고 나서 서로를 위로해 주다가 만났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또 한 번 사람을 기망했죠. 어찌나 충격이 크던지 그냥 이대로 세상에서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나쁜 생각도 많이 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왜 너만 이러고 살아야 돼, 어? 정작 잘못한 놈들도 저렇게 발 뻗고 편안하게 사는데 왜 너 혼자 이러고 살아야 하냔 말이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너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그놈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잘 됐다 그래. 저 인간은 나랑 이혼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너 그랬으면 좋겠어서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너만 자식한테 상처받았으면 다니? 너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내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제발 사람답게 좀 살아, 어? 이혼이 뭐 대수라고 이러고 있어.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친정엄마는 매일같이 가슴을 치면서 우셨습니다. 못할 짓 참 많이 했다 싶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뭔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식한테 배신당했다는 생각으로 억울해하기는 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식인 내가 부모인 우리 엄마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을 거라곤 생각도 하고 있지 못했으니까요. 엄마의 충격 요법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탓에 전 그렇게 다시 한번 제가 받았던 상처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직장도 없고 그나마 있던 돈은 저희 쪽 변호사와 재판 비용을 지불한다는데 다 써버린 상황이었죠.
뭘 해볼까 하다가 제가 그때 한창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도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직장을 구하기가 쉽다.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했었어요. 공부고 뭐고 하도 쉰지가 오래되어서 당연히 쉽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뭐라도 집중할 구석이 하나 생기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딱 그렇게 1년을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됐고 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람 인생이란 게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오는 법이라고 저는 그 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좋은 일이자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만난 사장님은 제가 이혼을 했다는 사정도 아시고 그렇게 새롭게 인생을 준비하고자 한다는 얘기를 듣고 물심양면으로 저를 밀어주셨거든요. 여자 사장님이셨는데 본인은 가진 게 워낙 많아서 뺏길까 걱정돼서 결혼도 안 하시는 분이라면서요. 자식 때문에 상처만 받았다는 대목에서 본인이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얼른 털고 일어나야 한다고 일감이 있으면 저를 더 몰아주고 남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일도 더 많이 가르쳐 주셨죠. 저도 거기서 그냥 아 그렇습니까 그런가 보네요 하고 넘어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악물고 죽자 사자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나한테 남아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이걸 해서 성공하고 성공해서 저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 악바리 정신이 통했는지 몰라도 그 일은 제가 하면 할수록 저한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돈은 물론이고 건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좋은 사장님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도 다 일을 하면서 들었던 것들이에요. 한 3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는 개인 사무실을 내는 것을 고민하고 알아보고 있을 정도로 커리어 면에선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 팔자에 결혼이 없었나 보다고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더 잘 나가는 거 보니까 결혼이 제 운을 막고 있었던 것 같다고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할 정도라니까요. 저도 완전히 틀린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딸을 믿었던 만큼 실망감도 컸다고요. 그 뒤로 딸이랑은 다시 연락을 하게 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먼저 딸에게서 연락이 왔을 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받아줄까 말까 고민을 할 새도 없었죠. 자식한테 온 연락이었잖아요. 안 받는다는 선택지는 애초에 저한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헤어질 때 미운 놈이었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나 덜컥 겁부터 나는 게 그래도 내가 아직 애엄마구나 싶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내가 그때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빠랑 그 아줌마가 그렇게 안 하면 다 다칠 거라고 협박을 해서 나 그 뒤로 얼마나 후회하고 살았는지 몰라. 두 사람 재혼하고 나서 난 거의 자식 취급도 안 해.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이야. 나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정말 미안해.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갑자기 무슨 일로 연락을 했나 했더니 다짜고짜 전화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다 미안했었다고 하면서요. 아니라 다를까 이혼 소송이 한참 진행되던 당시에 남편의 상간녀와 남편이 함께 딸을 찾아와서 협박에 가까운 설득을 했었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설령 본인이 저한테 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라놓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믿었던 딸은 재판에서 잘못된 증언을 했고 그 결과로 제가 그렇게 고생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고요. 딸이 재판에서 한 증언이 위중이라는 결정적인 진실을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내 배 아파서 낳은 딸을 위중죄로 또 고소를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와서 판결을 뒤집는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 거며 전 이미 인생에서 그들에 대한 미움을 배제하고도 이렇게 멋있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건 둘째치고 도와달라는 딸의 얘기가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집에서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살고 있다는 얘기에 너 잘됐다 쌤통이다 할 정도로 제가 딸에게까지 악감정을 품고 있진 않으니까요.
나 사실 그때 법정에서 아빠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주면 집을 하나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거든.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쪽 집안도 꽤나 괜찮아서 신혼집 계약금은 우리 쪽에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난 당연히 결혼을 하고 나면 집을 합칠 거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집을 팔아서 그 계약금을 보태고 남은 걸로는 결혼 준비를 할 생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도 않더라고. 그 아줌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 결혼엔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야. 엄마, 나 진짜 이대로 시댁에서 파혼당할지도 몰라. 내가 오죽하면 이혼한 엄마를 찾아봤겠어. 나도 사람인데 염치란 게 있는 사람인데 엄마가 나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응? 그렇게 딸과 한 번 연락이 닿고 나서부턴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 사이로 지냈어요. 이혼을 한다고 한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혈연을 어떻게 그렇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바쁘게 잘 지내고 있었고 딸을 만날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고 잘 지내라고 안부도 묻고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딸도 제가 많이 편안해진 모양이에요. 얼마 전에는 결혼을 할 남자친구라면서 저희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갑자기 저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많이 고민스러웠죠. 이혼을 한 마당에 제가 딸을 도와줘야 할 의무도 없었지만 저렇게까지 사정이 급하다고 하는데 엄마가 되어서 딸을 외면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그땐 마음이 너무 물러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면 결혼식 끝나고 나서 아빠랑 잘 얘기를 해서 집 정리를 해가지고 그 돈 엄마한테 확실하게 돌려주겠다. 엄마가 정 믿지 못하면 내가 돈 빌리겠다는 차용증이라도 작성을 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딸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나중에 증여나 뭐 이런 귀찮은 문제들이 생길까 싶어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차용증을 한 장 작성하긴 했어요. 그리고 딸의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 계약금을 제가 손수 다 마련해 줬고요. 결혼식장은 정했어? 그거 아니더라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랑 같이 가. 괜히 아빠한테 얘기해서 싫은 소리 듣지 말고. 계약금을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엄마밖에 없다. 엄마 덕분에 겨우 살았다. 저한테 애걸복걸 하던 딸은 계약금을 받고 나서 한동안 결혼에 대한 얘기도 전하지 않을 정도로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딸이 돈을 갚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서 연락을 먼저 했던 건 아니고 혹시라도 저랑 연락을 하는 것을 집에서 알게 되어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걱정스러워서 연락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결혼식을 한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그 뒤로 뭔가 전달해주는 얘기가 없으니까 결혼식은 잘 준비되고 있는 건지, 뭐 예식장은 정한 건지, 날짜는 다 받아놓은 건지, 전 엄마니까 당연히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때마다 딸애는 마치 저에게 결혼식을 알리기 싫기라도 한 것처럼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정해지면 나중에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말을 얼버무리는 느낌이더라고요. 딸이 저한테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리기 싫어해서 일부러 그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딸과의 식사 약속이 있었던 자리였어요. 식사를 하던 중에 제 중요한 고객님 중 한 분한테 전화가 왔었고요. 딸한테는 미안하지만 잠깐 통화를 하고 와야 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그때 중개해드린 건물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좋으시겠어요. 어쩜 안목이 그렇게 좋으신지. 제가 사장님 쫓아다니면서 일 배워야겠다니까요. 아이고, 이거 내 정신 좀 봐. 자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화한다는 걸 내가 깜빡한 모양이구만. 요즘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고맙다는 얘기하려고 전화를 잘못 걸었나 보구만. 하여튼 자네도 어려운 일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내가 아주 도움 많이 받고 있어. 미안하네. 잘못 걸려온 전화를 기분 좋게 끊고 다시 딸과의 식사를 마무리하려고 다가가고 있었죠. 제 통화가 꽤나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딸애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참 어쩜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하는지요. 남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이 공간에 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두 사람 모두 당당하게 저한테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내 딸이 아니라 남편 딸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어찌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말로는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니까. 자꾸 결혼식 날짜를 물어보는데 이러다 혼주석에 앉겠다고 그럴까봐 걱정이야. 일단 급해서 돈 먼저 빌려다가 갚아놓긴 했는데 아빠는 엄마한테 얘기해봤어? 그거 명의 내 앞으로 좀 돌려달라고. 나도 그거 빨리 갚아버려야 속이 덜 찜찜할 거 아니야. 하여튼 잘 좀 얘기해봐. 뭐? 혼주석은 무슨 혼주석이야. 당연히 엄마 앉혀야지. 결혼식 날짜 언제인지 얘기도 안 할 거야. 괜히 엄마 심기 거슬렸다가 나 그 집 못 받으면 어쩌려고. 난 가난한 엄마보단 부자 엄마가 훨씬 좋아. 하여튼 아빠도 입 조심해. 애초에 딸애는 돈을 목적으로 저에게 접근한 거였다는 걸 그 짧은 통화를 통해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전화에 대고 엄마 소리를 자연스럽게 하는 건 제가 아닌 남편의 상관녀였습니다. 이미 전 이혼을 한 그 순간부터 딸에겐 돈 없는 엄마, 가난한 엄마로 인식되어 있었던 거죠. 자기의 결혼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자기의 부자 엄마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임시 방편으로 메꿀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뒤돌아서 식당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딸애는 모를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요. 일 때문에 급하게 자리를 뜨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집으로 소주 한 병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울면서 술을 마셨어요. 이제는 돈도 벌대로 벌었고 자식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엄마가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식은 절 그냥 급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ATM 기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던지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으로 모자라서 죽을 때까지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딸에게까지 뒤통수를 맞고 나니까 제 팔자 탓을 하게 되던데요. 우리 엄마는 대체 나를 무슨 팔자로 낳았길래 딸이 이렇게 박복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하고요. 괜히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기도 했었죠. 술에 취해서 한동안 눈물을 쏟아내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와중에 딸의 결혼식을 가려고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참 한심하고 또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했던 와중에 예전에 저희 엄마께서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 포기하고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길 간절히 빌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하고 기뻐하겠냐고요. 왜 갑자기 그 순간에 딱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고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도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아까 그러셨죠?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요. 저 평생 사장님한테 건물 중개하면서 중개 수수료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번에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저히 제 힘으론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바로 제가 건물을 자주 중개하던 그 큰 기업의 사장님이자 저의 오랜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묻는 사장님에게 내일 말짱한 정신으로 다시 만나서 다 말씀을 드리겠다 얘기를 했죠. 그렇게 다음날 사장님에게 찾아가 제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했을 때 함께했던 사무실의 사장님도 함께 가주셨고요. 그동안 그 집에서 2번씩이나 가족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얘기를 듣고 사람들도 다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렇게 뻔뻔한 가족들이 다 있나 하고요. 내가 지금 상간녀한테 혼주석을 뺏겨서 억울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 믿고 살았던 가족들한테 2번, 3번 뒤통수 맞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한 번 복수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복수해서 뭐 할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를 만만하게 봤구나 싶어서요. 저 이제 이대로 당하고 살지 않으려고요.
딸이 다라는 생각 안 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복수국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요. 나 배신했던 인간들한테. 그렇게 저희 셋은 머리를 맞대고 결혼식장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복수의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야 하지만 상간녀는 제 예상보다 더 먼지구덩이인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자기 눈앞에 떨어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고 멍청한 제 남편과 딸은 무슨 신주단주 모시듯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왔겠죠.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지 복수극을 준비하는 동안 너무 기대돼서 심장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딸의 결혼식, 제 주변에도 이혼을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던 전 남편의 지인들이 많았기에 딸의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을 핸드폰으로 전달받은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아무래도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끝까지 결혼식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던 딸이었는데 상간녀의 이름을 혼주로 떡하니 박아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이 꼴을 못 보게 하려고 그렇게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했었구나. 기가 막히기도 하고요. 새벽같이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양장을 딱 차려입고 샵에 가니까 직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드리면 되냐고요. 제가 혼주석에 앉아야 하니 혼주처럼 머리 딱 올려주고 과하지 않게 화장을 해달라 주문을 했습니다. 한복만 입지 않았을 뿐이지 누가 봐도 혼주 같은 차림을 하고 일찌감치 결혼식장에 갔었죠.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없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신부의 혼주석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그런 저를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개 중에는 제 얼굴을 알아보는 몇몇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온 거냐고 깜짝 놀라기도 했죠. 어떻게 오긴요? 내 딸 결혼한다는데 내가 혼주석에 앉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난 또 사람들이 하도 수군거리길래 무슨 일 났나 싶었는데 내 얘기였던 거예요? 당당한 제 모습에 사람들도 보통 미친 게 아닌가 보다 다들 혀를 내둘렀고요. 밖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던 제 전 남편과 딸 그리고 전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그 소식이 들어갔던 모양인지 신부 대기실에 있던 드레스를 입은 딸까지 결혼식장 안으로 뛰어들어 왔습니다. 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제 팔을 막 잡아 끌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당장 나가라고요. 제가 그런 딸을 비웃으면서 팔을 탁 쳐냈어요. 넌 결혼식을 내년에 한다더니 그 결혼식이 또 앞당겨진 모양이다. 내가 너 낳아서 혼주석에 앉아있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사돈들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 상견례장에서 얼굴 한번 못 봤는데 제대로 얼굴 뵙고 정식으로 인사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어? 딸의 사돈들도 그 소란을 듣고 우르르 달려오게 됐고 전 남편의 상간녀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라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혼주석에서 막 웃었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는지 기가 막혀서요. 제가 그래서 그 상간녀에게 그랬네요. 정말로 경찰 불러도 괜찮겠냐고요. 경찰은 오히려 그쪽이 피해 다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상간녀가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슬슬 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축의금은 다 내셨냐고 지금 들어오시면 된다고요. 제 전화통화가 끝나자마자 잔뜩 화가 난 사람들이 결혼식장으로 달려들어와서 대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올려붙이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고요? 야, 네가 지금 네 딸내미 결혼시킬 때야? 우리 전화는 그렇게 다 씹어놓고 네가 제정신이냐고. 보증금 돌려주기로 약속한 지가 언젠데 우리한테는 먹고 죽어도 줄 돈 없다고 그렇게 감감무소식이더니만 왜 딸 결혼시킬 돈은 있었나 보지? 아니면 이것도 그거냐? 네 수법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이 집 돈 끌어다가 우리 돈 돌려막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야? 어? 여러분, 이 여자 이거 완전 사기꾼이에요. 우리 다 당했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청난 복수극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사업가 중에 털어서 뒤에 안 구린 사람이 없다는 말, 없다고 해서
처음엔 약점이나 꼬투리 좀 잡아보려고 상간녀의 뒤를 캐기 시작했었는데 이 여자 악행이 너무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 캐는 것처럼 줄줄이 나오던데요. 알고 보니까 건물을 엄청나게 사놓고 전세를 치면서 전세 사기를 하는 전문꾼이더라고요. 제 딸 이름으로 전해주겠다고 한 그 건물 명의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고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사기 행각이 발각돼서 문제가 와르르 터지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돌려막고 메꿔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미 담보대출을 있는 대로 다 받아둔 상태고 아마 저 사기꾼의 최종 목적은 딸애와 결혼하는 사돈댁의 돈까지 끌어다가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지 끌어덮어보려는 속셈이었겠죠. 그 와중에서 상간녀에게 직접적으로 전세 사기를 당했던 사기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그동안 어떤 식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다 전해 듣게 됐습니다. 결혼식 당일까지 피해자들이 연락을 했었지만 곧 돈을 돌려줄 수 있다. 큰 행사가 하나 있는데 이것만 끝나면 크게 돈 들어올 곳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연락을 했었더라고요. 아마 그 큰 행사가 딸의 결혼식이었을 거고요. 뭐 전세 사기? 여보, 사부인이 내 돈 빌려간 거요. 자기가 좋은 투자처 있다고 넣기만 하면 무조건 오르는 곳이라고. 같이 투자하자고 했어서 내가 믿고 빌려준 돈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싹 다 사기라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유, 이러면 어쩌면 좋아. 아들 장가 보내려다가 사기꾼한테 완전히 털릴 뻔했네. 뭐 하고 서 있어요? 당장 경찰 안 부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 자리에서 냅다 도망치려고 하는 상간녀의 발을 제가 냅다 붙들고 있었죠. 안사돈은 이미 그 사기 행각에 돈을 보태주신 모양이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렇게 결혼식이 아수라장이 되고 자기 아들을 제 손으로 사기꾼에게 장가 보낼 뻔했었으니까요. 돈도 날렸겠다. 얼굴에는 똥칠이 됐겠다. 냅다 제 딸의 뺨을 시원하게 올려붙이더라고요. 네가 제정신이냐고 하면서요. 저도 그런 사돈을 딱히 말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손 안 아프고 딸 따귀를 올려붙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던데요. 이 정도면 저 정신 차린 게 맞나 싶더라고요. 딸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아마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그렇게 여기저기 사기나 치고 다니는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드레스를 입고 뺨을 한 대 얻어맞고 털썩 주저앉아서 저에게 좀 도와달라는 얼굴로 쳐다보는데 이제 그 얼굴이 더 이상 불쌍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팔자는 자기가 만든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저 눈빛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나에게는 여기 서 있는 이 여자보다 한때 내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더 큰 사기꾼이다 싶었죠. 결혼식은 파토 났고 이미 돈 나올 구멍이란 구멍은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너도 차용증 쓰고 내 돈 빌려간 건 기억하고 있지? 그 돈 이제 무슨 핑계를 대도 더 밀어주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돈 받고 우리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여기까지 하자. 그제서야 울고불고 하면서 저에게 매달리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다 잘못 생각했다고 비는 딸이었지만 이미 열차는 떠나버린 뒤였죠. 전 매몰차게 딸을 뿌리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식장을 나왔답니다. 그 돈도 끝까지 받아내고 이제 그 가족 같지도 않은 사람들과의 인연은 완벽하게 끊어낼 거예요. 영원히요. 전 사실 결혼을 정말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은 처자식보다 시댁 식구들만 챙기려고 드는 마마보이 중에서도 상 마마보이거든요. 특히 남편은 시어머니와 짝짝꿍이 돼서 저와 우리 애들을 뒷전이고 시댁의 종처럼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엔 저한테 잘해주겠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자기 부모만 챙기는데 그 꼴을 보다 못해서 제가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애들을 데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제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럼 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랜만에 저의 감정을 글로 적어 보는 것이라 혹시 문법에 안 맞거나 글솜씨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 들으신 후엔 힘이 되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외동딸인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셨는데 졸음 운전을 하던 트럭을 피하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합니다. 전 아버지의 시신을 보지 못했어요.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훼손이 심하다고 아버지를 검시한 의사와 경찰들이 말리더라고요. 아버지가 당하신 사고가 그만큼 끔찍했나 봐요. 그때 당시엔 저도 어머니도 너무나 슬펐어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 덩그러니 둘만 남겨진 상황이었거든요. 주희야, 어쩌니? 이제 우리 어떡해?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난 네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아유,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나도 슬픈데 그래도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실을 뒤집을 순 없어, 엄마. 우리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요. 네?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엄마. 저희 친정 아버지는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무슨 잘못을 했는진 저도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버지의 형과 남동생에게 의절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은 쓸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큰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아마 제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조차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의 형제들인데 제가 아버지 사고 소식을 알리자고 하니까 어머닌 저를 말리셨습니다. 그 사람들 아버지가 원망하면서 살아왔을 그 형제들한테 전화를 왜 하니? 그냥 우리들끼리만 장례 치르자꾸나. 아버지도 그 매정한 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오시는 건 반기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만류에 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장례식은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고향에 있는 공동묘지에 아버지를 안장한 후 집에 와서 한동안 넋을 놓고 지내셨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어버린 제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택시 운전 일을 하시는 동안 어머니는 따로 돈을 벌지 않고 저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내시던 상황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어머니가 집안의 가장이 되신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트럭 운전사 과실로 돌아가셔서 피해자로 인정되어 합의금과 몇천만 원의 보험금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두 사람 사는데 턱없이 부족했기도 했고요. 결국 어머니는 일을 하러 사회로 나가셔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도 하시고 남의 집 가정부 일도 하시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정착하신 게 녹즙 배달이었어요. 요크루트 아줌마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크루트도 배달하시고 녹즙도 배달하시고요.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요크루트를 팔기도 하시죠. 지금은 제가 일을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소일거리라고 하시면서 계속 나가고 계십니다. 이젠 저희 왼수 같은 시댁 얘기를 좀 해야 될 차례네요. 시아버지는 노름에 미쳐서 젊었을 때부터 일만 저지르고 다니신 분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같이 사시진 않지만 시어머니를 많이 괴롭히셨던 분이에요. 제 남편은요, 그런 시아버지에게 꼼짝도 못하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기는 하지만 말이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 그런 아버지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그렇게 노름에 미친 시아버지에게 시달리면서 결혼 생활을 30년간 하시다가 최근에 이혼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도 아니고요. 제 시아버지는 고향이 군산이신데요. 노름 때문에 가족들을 어지간히도 괴롭혀 온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선수라고 해서 노름판에서 쫓아다니면서 사기화투를 치고 다니셨다고 하네요. 시할아버지 역시 동네에서 안 끼는 곳이 없는 노름꾼이셨다고 하니 두 분이서 영화를 한번 찍어도 될 만큼 유명한 노름꾼이셨대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시아버지의 이력을 들었다면 전 이 사람과 결혼 따윈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이니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피는 못 속인다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남편도 은근히 내기 도박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남편은 결혼한 후에 사업을 하고 있다가 한번 쫄딱 망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백수가 되고 나서 인터넷 도박에 빠진 적도 있었답니다.
그것도 저 몰래 말이죠. 전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너무 황당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더라고요.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매일매일 할 일도 없는데 나가서 뭘 하란 말이야. 아,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라며. 그래서 강원랜드 가서 돈 벌어다 준 건데. 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아, 도대체 당신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당신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누가 도박으로 돈 벌어다 달라고 했어? 어디라도 취직을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지. 도박은 범죄이다 큰 잘못이야. 당신은 우리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저에겐 남편과의 사이에 딸 둘이 있었어요. 딸들이 아주 어릴 적엔 이 사람도 반듯하게 사회생활하고 사업해서 돈도 잘 벌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 이 사람에게 깜빡 속았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아마 따로 사시던 시아버지가 연락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도박으로 패가망신을 하셨으면서도 그 버릇을 못 끊고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남편과 함께 한탕 크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는 건실하게 살고 있던 남편 앞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진호야. 내가 요즘에 돈이 안 들어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 2천만 원만 내놔라. 내가 하우스 가서 크게 한번 따서 금방 갚을 테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빌려줘. 아버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그만큼 살면서 엄마한테 돈 뜯어가셨으면 됐지. 왜 저한테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오냐 이놈아 머리 좀 컸다고 이 애비한테 반항이냐? 네가 순순히 안 내놓겠다는 거지? 그럼 내 힘으로 너한테서 돈 뺏어가면 그만이지. 처음에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시아버지를 회사에서 내쫓으려고 했다네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힘도 세셔서 남편을 한 방에 제압을 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은 사무실 바닥에 밀쳐져서 허리를 크게 다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시아버지는 남편 사무실에 금고를 뒤져 2천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도망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남편은 직원들 줄 월급을 아버님께 도둑 맞아 버리고 부랴부랴 대출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 사람은 시아버지가 자기한테서 돈을 훔쳐갔다는 얘기를 도저히 저에게 할 수 없어 비밀로 했다고 하고요. 아, 제가 아직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쫄딱 망하기 전에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요즘 기업체나 사무실, 학원 등에서 청소해달라고 하는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그 당시에 어렵지 않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의 상황을 미리 다 알아보고 작정하고 돈을 뜯어가신 거였어요. 남편은 그때 시아버지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좀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시아버지가 돌아와서 돈을 달라고 한다면 자기 아버지를 못 이기고 또 줄 사람이에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이런 사실을 다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땐 뭐가 콩깍지가 씌었는지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했다 이런 느낌 드실 분들 좀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전 그게 좀 심해요.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돌변했다가 좀 더 빨리 기대도 접고 빨리 이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한이 됩니다. 어쨌든 남편은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한테만은 각별했어요. 그것도 전 어떻게든 이해해 주려고 했죠. 시아버지가 성격이 난폭하신 데다가 아들은 집에서 남편 하나뿐이고 누나가 있지만 멀리 살면서 시댁과는 거의 왕래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시누이는 시댁에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아버지의 도박 중독과 폭력에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서 혼자 미국행 비행기를 타버렸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의지할 자식은 솔직히 남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거의 외동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저도 외동딸인데 시댁에도 사촌들이 없고 하니까 저희 애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시어머니께 엄청 예쁨을 받고 자랐어요. 집에서 5분 거리의 시댁에 주말마다 가야 하는 형편인데 그래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애들을 데리고 오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왔어. 이 할미가 만난 거 많이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들 가거라. 그리고 갈 때는 이 할머니 용돈 좀 주고 가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 어머니 용돈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야, 농담이야, 농담. 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한테 무슨 돈을 바라겠어.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강압적인 성격에 못 이겨 30년도 넘게 기 한 번 못 펴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뒤엔 아들 눈치를 보셨고 하다못해 손녀딸들이 크자 그 애들 눈치도 보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사업이 망하기 전에는 집에 가기 전에 어머니께 용돈도 쥐어드리고 남편 모르게 옷도 사다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하셨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점점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시면서 저를 미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 며느리야. 너는 내가 우습게 보이는 거지? 넌 내가 뒷방 늙은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하냐?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무슨 소리를 듣고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옆집 할망구는 아들 며느리가 그 칠순이라고 잔치도 해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줘서 중국 장가게인가 거기도 갔다 왔다고 하더라. 근데 넌 뭐 하는 거냐? 이 시애미는 그저 만만히 볼 늙은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머니, 옆집 할머니 아들은 돈을 잘 버니까 그러죠. 어머니 아들은 지금 백수라고요, 백수. 아, 답답해. 제 속을 누가 알겠어요. 어머니까지 이러면 저 어떡해요? 거짓말 좀 하지 말어. 내 아들이 왜 백수야? 내 아들은 지금 얼마나 돈 잘 벌고 있는데 있냐나. 네가 우리 아들 돈 갖다 써버렸지? 응? 지가 펑펑 다 써버리고 우리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살면서 뭐라고? 내 아들이 백수야?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짓거려? 남편은 사업 망하고 백수로 빈둥거리고 있다가 어디서 화투판이나 벌어졌다고 하면 거기까지 원정 가서 몇 날 며칠 화투를 쳤어요. 시아버지와 다시 만나 아예 손을 잡고 원정 도박을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꼴에 자기 어머니에겐 그런 사실들을 말하기 싫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아직도 망한 지 몇 년도 더 된 그 청소업체 사장인 줄로 굳게 믿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60대 후반부터 가끔씩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저와 우리 딸들에게 화를 내시고 헛소리를 짓거리셨어요. 그래서 제 딸들은 할머니가 갑자기 변했다고 하면서 점점 할머니와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우리 딸들도 그때 한참 사춘기여서 사실 중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은 저였지만 말이죠. 이쯤 되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는지 아시겠죠? 딸들은 할머니 집에는 절대 안 가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추석 때나 설에도 집에 있거나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서 할머니 댁에는 아예 발길을 끊게 됐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명절인데 손녀들이 왜 안 오냐면서 또 저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얘야, 며느라, 올해 추석 때는 왜 우리 강아지들을 안 오는지 아니? 혹시 너 우리 손녀들 어디다 떼어버리고 왔냐, 이년아? 어떻게 이 할머니랑 손녀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야? 너 같은 년은 내 며느리도 아니다. 그냥 마녀 같은 년이야, 이 못된 년. 아니에요, 어머니.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그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추석 때 할머니 댁에 오지 않겠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만 하시니까 애들이 어머니를 싫어하잖아요. 안 되겠어요. 저랑 같이 병원에 가봐요. 병원을 내가 왜 가? 이년 이젠 날 미친 사람 취급까지 하네. 이 못된 년. 네가 먼저 죽어봐라 이년아. 어? 이렇게 어머니는 저를 온갖 욕을 내뱉으시면서 급기야 어느 날 저를 마구 때리기까지 하셨어요. 전 아무 이유 없이 맞고만 있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가 달려들자 팔로 맞고 어머니를 제압하고는 정말 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발버둥 치는 어머니를 모시고 정신과에 갔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가 매우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는 것이었어요. 전 이 소리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백수에다 시아버지랑 한 팀이 되어 원정 도박단이죠. 시어머니는 60대 후반에 치매가 진행됐죠. 게다가 제 딸들은 중2병 걸린 사춘기가 됐으니
제 속이 정말 속이 아니었어요. 그때 저도 슬슬 황혼기가 오고 있던 중이었는데 하도 남편과 시부모님들한테 시달리고 속이 썩어 갱년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왔습니다. 40대 초중반에 이미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갱년기라는 게 정말 사람 잡을 만한 것이더라고요. 한겨울에도 자다가 더워서 벌떡 일어나고 이상하게 밤에 잠도 잘 안 오고요. 그리고 애들에게도 마냥 잘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 후부터 저도 조그만 일에도 화를 벌컥 내게 됐습니다. 애꿎게 아이들에게 화풀이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저도 애들에게 그랬던 제가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관절염까지 생기더라고요. 40대 초중반에 관절염 진단을 받으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직 40대면 한참 건강해야 하고 일해야 될 나이인데 남편은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백수로 지내고 시아버지는 몇 년 만에 훌쩍 나타났다가 남편에게 돈 뜯어가고 집안이 이러니 뭐 제가 아픈 게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성화에 대출까지 끌어다가 노른 빚을 5, 6천이나 졌더라고요. 저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라고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어요. 저 역시 답답하고 속이 썩어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심란한 상황에도 남편은 제 취업 같은 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기만 하더라고요.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사업하던 거 다 말아먹고 집에만 있는 남편을 여러분들은 그냥 두고만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애들은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인데요. 전 처음엔 남편을 달래도 보고 이혼하겠다고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져 가기 시작했죠. 저라도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경력 단절녀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엔 잘 나가던 광고회사에 다녔었지만 애들 낳고 시어머니는 애 봐주기 싫다고 하시고 친정엄마에게 맡기려니까 친정엄마는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도저히 엄마에게 일 그만두고 제 애 봐달라고 할 수가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일 그만두고 애들만 키운 지가 15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동안 날씬했던 몸은 펑퍼짐한 아줌마가 되어 있었으니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력서를 써서 사이트에 올리고 서류에 합격되어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러나 제 얼굴과 외모를 본 면접관들은 말없이 불합격 통보를 주더군요. 아니 그냥 불합격했다고만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아요. 이번 회사의 면접은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저에게 이런 막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정도 경력에 그런 얼굴과 몸매는 광고회사에서 일하기 힘드네요. 다른 일자리 알아보시죠. 격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동네 아르바이트? 아니, 안 뽑을 거면 그냥 불합격했다고 통보하면 되지. 이렇게 대놓고 앞에서 사람 망신 주는 건가요? 됐어요. 나도 이딴 거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네요. 네,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렇게 면접을 가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한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계속 회사 알바나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저까지 이상해질 지경이더라고요. 하지만 전 불굴의 의지로 참아냈습니다. 참고 있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남편이 다시 돈을 벌어오지 않을까. 이런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살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제 속은 점점 더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의 병이 몸의 증상들로 나타났는지 어느 날 열이 많이 나고 몸이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전 갱년기 증상이려니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열이 며칠간 떨어지지도 않고 기침도 나고 목이 띵띵 부었어요. 그때서야 심각성을 느낀 전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쩐지 자꾸 피곤하고 기력도 없고 손이 떨리고 하는 게 그동안 그래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상선 이상이 있으면 최소 1, 2년 이상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얼굴과 애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없으면 치매인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지? 게다가 우리 애들은 아직 대학도 못 갔는데.
사업 한 번 망했다고 다시 재취업할 생각도 없는 무심하고 책임감 없는 인간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나. 온갖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야말로 정말로 죽고 싶더라고요. 그냥 다 놓고 죽어버리면 편할 텐데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자니 무엇보다 우리 딸들 얼굴이 눈에 아른거려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되는 대로 사는데 저까지 없으면 우리 애들 방치되어서 결국은 보육원에 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자 저절로 주먹이 꼭 쥐어지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3, 40만 원이라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번역 일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빌딩 청소 일을 하고 애들이 학교 간 이후부터 열심히 번역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영어는 잘하는 편이라서 초벌 번역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따낼 수가 있었어요. 그 돈으로 우리 식구 생계를 유지하고 지냈어요. 애들이 다니던 학원을 다 끊고 그저 먹을 것만 먹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16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고생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남편은 여전히 도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나 돈 필요한데 어디서 2천만 원만 빌려와. 이번 판이 엄청 크거든. 이번 잘 되면 단번에 신분 상승할 수 있어.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 말고 우리 서울 한복판에 빌딩도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2천만 원 빌려와. 당신 신용대출 안 돼? 이 미친 인간아, 신용대출이 다 뭐야. 나 아르바이트해서 당신 입에 겨우 풀칠하는 거 몰라? 그런데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 이럴 거면 이혼해. 나가라고! 저는 물색 모르고 저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남편도 싫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시아버지가 그저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도 자신이 치매인 줄을 인정 안 하시고 약을 안 먹겠다고 버티고 계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매일 저녁마다 시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 잠자리 봐드리고 싫다는 어머니께 억지로 약을 먹여드리고 나왔죠. 이런 지옥 같은 시댁 옆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남편도 전혀 도움이 안 되긴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한 1년간 저 혼자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동안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지만 내일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몸을 하고 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전 어느 날 믿기지 않을 행운을 만났답니다. 그 행운이라는 건 바로 로또 당첨이 된 거예요. 이 로또 당첨도 제 아버지가 돌봐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친정아버지가 나오신 거예요. 이제는 얼굴도 아른아른 기억나지 않을 친정아버지가 꿈에 나오니까 전 너무나 기뻐서 아버지를 소리쳐서 불렀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손을 들어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전 아버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무작정 걸어갔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뒤에서 저를 따라오고 계셨고요. 아버지는 어느 산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라고 저를 떠미셨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자꾸 저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 너무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제 말은 아버지께 들리지 않는 듯 아버지는 말없이 산속의 어느 나무 밑을 파보라고 하는 듯 가리키고 계셨죠. 저는 그곳을 파봤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나무 상자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는 금덩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였습니다. 전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기려고 했지만 아버진 금방 사라져버리고 안 계셨어요. 전 이 꿈을 꾸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저에게 로또를 사라고 계시를 내려준 거다 하고요. 사실 전 행운 같은 건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진짜고 도박이나 로또 같은 거라고 생각했죠. 제 주변에 시아버지나 남편 같은 도박꾼들이 있기에 더 그런 생각을 고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땐 아버지가 나온 꿈만 믿고 덜컥 로또를 사버렸어요. 번호도 자동으로 10장이나 샀고요. 그리고 당첨 발표 날까지 일주일간 미지의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발 절 이 지옥에서 구해달라고 말이죠. 신은 존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제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으니까요. 로또를 추첨하는 토요일이 왔습니다. 전 번역 일도 하다 말고 추첨을 방송하는 TV 화면에 얼굴을 고정시켰을 정도예요. 그때도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안 봐도 뻔하지만 또 어디선가 PC방에 가서 인터넷 화투를 쳤겠죠. 전 손에 땀을 쥐어가면서 로또 추첨 방송을 봤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휴지 조각이 된 로또 번호들이 제 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게 당첨되겠어 하던 순간에 TV 화면에 크게 찍힌 번호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역시 마지막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계속 로또 번호와 화면을 맞춰보던 전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그 마지막 한 장이 무려 1등에 당첨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저 역시 너무 얼떨떨하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제 볼이 아픈 줄 알면서도 몇 번이고 꼬집어 봤습니다. 당연히 꿈은 아니었어요. 그날의 1등 당첨금은 무려 26억이었고요. 전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말할까 하다가 금방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행운이 왔다는 걸 알면 남편은 그 돈 역시 시아버지와 함께 도박에 날려버리겠다는 걱정에서였죠. 그건 안 봐도 비디오인 일이었습니다. 그날 전 시치미를 떼고 식탁에 앉아 열심히 번역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녁 늦게 남편이 화를 버럭 내며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면서 남편이 뭐라고 중얼거리나 부엌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씨, 오늘도 또 이렇네. 거의 다 넘어올 뻔했는데 그놈의 새끼 뭐야? 그 선수인 거야? 아니라 다를까 남편은 또 화투에서 돈을 100만 원이나 잃고 집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거실로 들어오는 남편에게 소리를 쳤어요. 당신 또 내기 도박했어? 어디서 그렇게 또 돈을 잃고 온 거야, 정말. 내가 못 살아. 못 산다고. 시끄러워. 얼른 밥이나 차려. 배고프니까. 야, 우리 딸들 어딨어? 아빠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 이것들은. 전 남편의 명령 같은 말투에 불쑥 화가 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접시건 냄비건 깨뜨려버리는 그런 손버릇이 아주 나쁜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하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동네 창피하게 큰소리 내면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비밀은 어처구니 없이 금방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제가 밥을 하려고 식탁에서 싱크대로 가다가 로또 용지를 그만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번개처럼 달려와서 그걸 확 집어가 버리더군요. 이게 뭐야? 로또? 당신 이런 것도 살 줄 아냐? 행운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거 뭐야? 당첨이라도 됐냐? 이리 내놔. 이건 내 돈으로 산 거야. 전 당첨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서 얼른 남편 손에서 로또 용지를 도로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탐내지 못하게 얼른 제 핸드백 속에 넣어버렸죠. 남편은 제가 로또를 구겨버리지 않자 재빠르게 이게 당첨된 것임을 알게 됐고 저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죠. 정말 범인이라도 취조하는 형사처럼 말이에요. 로또는 언제 산 것이냐, 몇 등이냐, 당첨된 거냐 이런 귀찮은 물음들에 전 콧방귀만 흥흥거리면서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땐 정말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어요. 남편과 전 얼굴만 마주치면 싸우는 지경이었으니까요. 제가 대답을 전혀 하지 않자 남편은 울그락불그락 얼굴빛이 변하더니 갑자기 저를 돌려 세워놓곤 낮게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여편 내가 너 진짜 죽고 싶어? 발음대로 말 안 하면 한 대 맞을 줄 알아? 전 남편이 정말 뺨을 때릴 것처럼 팔을 치켜 올리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 소뚜껑 같은 손으로 뺨을 맞으면 머리가 어지러질할 것 같았죠. 전 눈을 꼭 감은 채로 악에 받쳐서 소리를 빽빽 질렀어요. 그래, 때려봐. 그럼 너랑 진짜 이혼이야. 알아? 네가 뭔데 내 로또 당첨에 관심을 가져. 너 같은 새끼한테 절대 안 가르쳐줘. 남편은 제 멱살을 잡고 부들부들 떨다가 입을 앙 다물며 저를 놓아줬어요. 남편은 막상 저를 때리려니 제가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봐 두려웠던가 봐요. 그리고 버럭 화를 내면서 빨리 밥이나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남편이 예뻐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내 로또 용지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할 요령으로 그날은 전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소주를 연거푸 마셔댔고 저에게 가까이 와서 앉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대뜸 저한테 로또 당첨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전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미쳤냐?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그 돈 받으면 다시 도박할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여보. 나도 이제 이 생활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따면 손 털게. 어? 내가 지금 당신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채업자가 곧 이 집에 들이닥칠 판이라고. 당신 설마 내가 돈 못 갚아서 장기라도 팔길 바래? 남편은 술에 취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을 보니 간절함이 좀 묻어 있었어요. 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속는 셈 치고 남편에게 빚이 전부 해서 얼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도박으로 진 빚만 거의 1억이 된다는 거예요. 전 정말 열이 받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지만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로또 2등 당첨돼서 1억까진 당신 줄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당신 앞으로 된 빚 싹 다 갚아버리고 당신도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해. 알겠어? 아니면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이 돈으로 그냥 우리 애들 데리고 사라져버릴 거니까 명심해야 돼. 알았어. 그동안 나도 마음 편하지 않았다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일꼴이 되어버렸지만 도박 따위 건드리고 싶지도 않았어. 나 이제부터 정신 차릴게. 나만 믿어, 어? 전 그 다음날 로또 당첨금을 찾고 아무도 모르는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26억을 고이 모셔두었어요. 그리고는 제 월급 통장에 1억을 이체해서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오는 날에 현금으로 찾아서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많은 액수의 돈을 보자 얼굴색이 변하면서 화색이 돌았어요. 그리고 눈을 반짝이면서 저에게 이게 다냐고 물었습니다. 전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했죠. 남편에게 죽어도 1등 당첨이 됐다고는 말을 안 할 작정이었거든요. 아직 남편을 100% 믿을 상황도 아니었고요. 남편은 기뻐하면서 저를 끌어안고 막 얼굴을 들이대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징그러운 생각에 남편을 확 밀어버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돈을 주니까 갑자기 친한 척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1억 원을 받고 남편은 며칠간은 좀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 빈둥대긴 했지만 최소한 나가서 인터넷 화투를 치거나 도박으로 돈을 잃고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어요. 빚을 갚으라고 돈은 줬지만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남편이 하는 행동을 두고 보다가 전 아예 이참에 남편에게 이혼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요? 남편이 저 몰래 시아버지의 도박 빚을 갚아줬더라고요. 자기 빚도 급한데 남편은 자기 빚은 갚지 않고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오자 그 돈을 시아버지에게 홀라당 다 뺏기고 말았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또 어디서 돈을 잃고 오셨는지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어디서 시아버지가 바로 그 타이밍에 튀어나오는지 기가 막힐 정도였죠. 정말 남편의 친아버지가 맞는지 의심이 되는 그런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 진호야. 내가 지금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중인데 그 사람들한테 잡히면 나 그냥 죽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곳으로 네가 갖고 있는 돈 전부 인출해서 가지고 나와. 알았지? 아니면 이 아버지 비명에 간다. 아버지 좀 살려줘. 어? 아버지 어디에요? 아, 또 선수들한테 작업당하신 거예요? 아이, 저도 빚밖에 없는데 어디서 돈을 구해와요? 안 돼요. 아, 이제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아, 죽든지 말든지. 아, 이번엔 저도 절대 못 도와드려요. 그럼 이 애비가 죽게 내버려둘 거란 말이냐? 이놈 새끼 먹이고 입히고 키워놨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다 필요 없고 얼른 애비가 시키는 대로 해. 아니면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네 엄마 집으로 이 사채업자 깡패 새끼들이 들이닥칠 거란 말이야. 에? 엄마가요? 우리 엄마 위험하면 나 당신 절대로 가만 안 둬. 남편은 다급하게 집을 나가면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나고 오겠다고요.
전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가 계신 제 집에서 5분 거리의 시댁에 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점심을 잘 드시고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전 남편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는 무사하시니까 시아버지의 술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운전 중이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2번, 3번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남편은 그날 시아버지를 만나 1억이 든 보따리를 뺏기고 오고 말았어요. 그 사실을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되신 시어머니는 통곡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남편을 원망하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남편은 결국 본인 앞으로 진 도박빚을 갚지 못해서 유치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노름꾼들과 짜고 내기 도박을 한 정황도 드러났고요. 시아버지에게 속아서 제가 준 1억을 다 날리고 감방에 들어간 남편을 보니까 전 이제 더 이상 남편한테 기대할 것이 없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장 친정 어머니를 찾아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지쳐. 더 이상 이 인간이랑 못 살겠어, 엄마. 저 그 인간하고 이혼해야겠죠? 이혼하는 게 맞겠죠? 그래. 어떻게든 우리 손녀들이랑 너는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 말고 이혼해. 정서방 그 사람 처음엔 사람 좋아 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가지니? 도박이라니. 네 시아버지도 그렇고 정서방도 그렇고 다신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구나. 그냥 시어머니랑 너희 집 다 정리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자. 넌 아무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희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제야 전 안심하고 어머니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다 말씀드렸어요. 25억이 든 저의 비밀 통장도 보여드렸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경악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꿈이야 생시. 우리 딸이 복권 1등에 당첨됐다고?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어쩌다가 복권을 사게 된 거야. 이 엄마한테 자세하게 말 좀 해보렴. 엄마, 이건 다 돌아가신 우리 아빠 은덕이에요. 꿈에 아버지가 나와서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신 거라고요. 우리들도 이젠 고생 끝이에요. 엄마도 더 이상 요구르트 아줌마 같은 건 안 해도 돼요. 이 돈으로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멋지게 살아요. 네? 그날 전 오랜만에 친정 엄마와 둘이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하며 밤을 지샜고요. 전 당장 짐을 싸서 친정 엄마 집으로 옮기고 아이들도 전학시켰습니다. 딸들은 처음엔 영문도 모르고 전학 가기 싫다고 했지만 전 이제 우리는 아빠 없이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애들에게 전학을 가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 주었고요. 첫째 딸은 그래도 속이 깊어서 그런지 금방 이해하고 외할머니 동네로 가서도 열심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2병 둘째 딸이었어요. 둘째 딸은 친구들이 없는 지역으로 가는 건 싫다면서 차라리 친할머니와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난 안 가. 차라리 이 동네에서 친할머니랑 살래. 난 친구들도 다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 먼 데를 가. 완전히 다른 동네잖아. 서울 시내도 아니고. 너 친할머니 아직도 치매 앓고 계시는 거 몰라? 그럼 네가 친할머니 밤마다 약 드시는 거 감시하고 살아야 돼. 너 그래도 좋아? 그리고 네 할머니가 약 안 드시기 시작하면 너 때리고 욕하고 괴롭힐 텐데 그래도 좋아? 저는 둘째 딸을 겁주느라고 조금 과장을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모시지 않으면 치매가 점점 더 심해질 게 뻔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유치장에 갇혀 있으니 시어머니의 수발을 누가 들어야 할지도 문제였습니다. 둘째 딸은 제가 그런 말을 하자 전학 안 가겠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죠. 아무리 그래도 치매인 시어머니를 어린 딸에게 맡길 수도 없지만 말이에요. 생각한 끝에 저는 낮 동안 시어머니를 요양보호소에 넣고 저녁엔 간병인을 써서 시어머니를 돌봐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밉지만 시어머니에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 전 어머니에게만큼은 냉정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얌전히 집에서 기다리면 남편이 곧 올 거라고 말해주자 그제야 잠잠해졌어요. 전 친정집으로 이사를 마친 후 전 남편과 제가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이감된 전 남편을 찾으러 갔죠. 제 남편은 제가 면회 신청하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보자마자 저 자세로 나왔습니다. 당신 마침 잘 왔네. 나 여기서 좀 빼줘. 당신 돈 있지? 설마 로또 2등 맞은 게 1억이 전부는 아닐 거 아니야, 어? 얼른 변호사 좀 구해다 줘. 나 진짜 여기 있기 싫어. 간방에 조폭들도 있고 너무 무섭단 말이야. 웃기고 있네. 이제 와서 누굴 탓해. 다 당신이 저지른 사고야. 그러니까 얌전히 재판받고 징역 살고 나와. 그리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도저히 당신 같은 구제불능하고 같이 살 수 없어. 난 마지막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차버린 건 바로 당신이야. 그러니까 이 결과도 다 당신이 만든 거라고. 뭐, 뭐라고?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야, 이주희, 너 일로 와.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 차단해서 정말 죽여버린다. 이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이혼이야? 난 절대 그렇게 못 해줘. 제가 마치 훈계하듯이 남편에게 말을 하자 남편은 열이 받았는지 철창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전 그러건 말건 귀를 막고 간방의 면회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은 철창 안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교도관들에게 제압을 당해 끌려가 버렸고요. 이제는 벌어져 버린 일이었고 이혼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눈꼽만큼도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나중에 시아버지가 도박으로 딴 돈을 들고 찾아와서 보석을 신청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겨우 풀려났다고 했어요. 전 남편이 수감된 지 한 달 만에 가정법원 앞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꼬듯이 물었어요. 야, 이 나쁜 년아. 그래, 나 버리고 도망가듯이 이사가서 이렇게 이혼하게 되니까 속이라도 시원하냐? 나도 너 같은 거랑 같이 살 생각 없어. 이거 왜 이래? 나중에 내가 하우스에서 크게 한 번 따면 내 발밑에 꿇어 엎드려도 너 같은 거 다시는 안 받아줘. 그러니까 생각 잘해. 그럴 생각 눈꼽만치도 없어. 내가 미쳤니? 똥차 같은 너한테 다시 기어 들어가게? 난 너도 너네 집안 식구들도 다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나 절대 따라올 생각하지 마. 너 같은 새끼 얼굴 보기 싫어서 캐나다로 이민 갈 거니까. 그리고 전 남편 귓가에 통쾌한 마지막 말을 속삭여줬어요. 사실 로또 2등 아니고 1등이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1등 당첨금은 무려 26억이었다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일그러진 얼굴을 본 전 사이다를 마신 듯 시원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비굴하게 제 다리를 붙잡더니 대낮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이혼할 거냐고 애들 생각도 좀 하라면서요. 돈이 세상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에요. 방금까지 저한테 욕을 퍼부으면서 당당하던 남편이 돈 26억 때문에 제 발밑에 엎드려서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고 있는 것이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남편은 제가 다시 받아준다면 저를 어떻게든 속여서 제 돈을 훔쳐서 달아났겠죠. 그리고 다시 시아버지를 만나 도박에 다 꼬라박을 게 뻔했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가 돌봐주셔서 받은 그 피 같은 돈을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는 없었어요. 전 매달리는 남편을 사정없이 발로 차버리고 얼른 달아나듯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전 그 지긋지긋하던 남편과 시댁 인간들의 틈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전 지금 그 당첨금 26억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 일단 이자가 가장 센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서 살고 있긴 해요. 하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벌써 전 남편이 저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난리예요. 전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저희 친정엄마 집도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은 끈질기게 저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고 받으면 끊어버리는 무서운 전화를 걸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요즘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가 된다고 하던데 여차하면 전 남편을 신고해버릴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어떠셨나요? 로또 당첨이 되는 행운은 살면서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희박하다고 해요.
그러나 전 그런 행운이 제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도 좀 새 삶을 즐기면서 살 생각이에요. 남편의 사업이 망한 이후부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드디어 제 불행했던 인생에도 볕이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전 지금도 제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께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가 꿈에 나오시지 않았담 전 아직도 치매인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남편을 닥달하고 시아버지에게 돈을 뜯기면서 불행해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저의 길고 긴 얘기는 여기에서 끝을 맺을게요. 여러분, 제가 마냥 착하게만 살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복권 당첨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제 딸들도 잘 키우면서 제게 열린 제2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응원 한마디씩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도 오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청취자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두서없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 많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